양측은 1차 토론 이후 2차 토론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배송 직원 등 현장 직원들에게도 주식을 무상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 총괄 대표는 오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진행되는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약 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7년간 국내외 증권사들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3,5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외 56개 증권사가 공매도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얻은 수수료는 총 3,5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츰 흐려져 아침부터 오후 사이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이 2에서 7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부터 경북 의성과 고령에는 한파경보를, 서해안 일부와 강원 영도, 제주를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4.4도입니다. 지금까지 성세정입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업무상 과실로 형사 책임을 묻기엔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재판 당시 증인석에 섰던 한 세월호 유가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월호 사고로 죽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때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304명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원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오늘도 역시 손쓸 수 없는 무기력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에 집중해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야당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용 지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올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었는데 실제 현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4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어제와 비교하면 18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좀 이 감소세였는데 지금 완전한 진정세까지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특히 검사 건수가 역시 줄어들어 있는 상황 이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로 진행을 해봐야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감염 경로를 보면은 지역 발생이 323명이었고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이 147명, 경기가 99명, 인천이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약 78%가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나흘 동안 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375명으로 적지 않게 이제 나온 상황이고 네.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아직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진단 검사를 꼭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어제 하루 50명이 확진돼서 전체 확진자 20%를 차지한 숫자가 나온 걸 봐서도 수도권에서 또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한 주간 1.06까지 높아진 상황인데 이건 이제 확산세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은 검사자 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도 같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집계치 잠정치가 혹시 나왔습니까? 오늘 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45명으로 확인이 됐고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것으로 이제 비추어 보면은 290명이었기 때문에 55명이 더 많은 숫자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 기준으로 보면 역시 수도권이 전체의 이제 75%를 넘겼기 때문에 상당 숫자가 여기서 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시 기준으로 지금 서울 지역만 확진자가 파악된 게 163명인데 네. 같은 기준으로 전날과 비교하면 12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역시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지금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차원이고 이게 집계 마감하는 자정까지는 시간이 남았는데 네. 신규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나면 이제 400명 안팎에서 많으면 400명대 중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나흘 정도 300명대를 유지했는데 다시 400명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설날 가족 모임이 지금 5인 이상 이제 집합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접촉은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집단 감염 사례가 혹시 더 나왔습니까? 이 설날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부산의 사례인데요. 1박 2일간 부모 집에서 모임을 한 일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인데 이것은 말씀하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수칙 위반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고발이나 행정처분도 이제 방역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기존의 일상에서의 감염 사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31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이제 87명으로 집계됐다라고 이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추가로 더 확진자가 나왔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성동구의 또 다른 대학병원의 한양대병원에서도 신규 확진자 3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104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 구로구의 체육시설에서 9명의 추가 감염 때문에 총 34명으로 감염이 늘어난 사례도 있고 용산구의 지인 모임에서도 2명 더 늘어서 누적 64명이 확진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강동구에 있는 사우나 관련 확진 사례도 7명 더 늘어나서 26명이 된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에도 경기도의 고양시의 무도장 두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 사례는 2명이 더 늘어나서 75명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돼 있고요. 부천시의 영생교 및 오정능력보습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지금 132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주시의 시리아인 친척 모임 관련해서도 6명 더 늘어나서 지금까지 가족, 친척 다 합치면 22명이 이제 확진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드는데요. 서울에서 반려동물이 감염된 사례가 또 확인이 됐어요. 지난번에는 반려견에서 확인된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려묘예요.
그렇습니다. 고양인데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 한 마리에 대해서 지금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이 고양이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암컷으로 구토와 활동 저하 증상이 있었고 보호자 가족이 모두 확진이 돼서 지난 10일부터 좀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서 보호 중인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서울시의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서 격리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관찰을 해서 임상 증상이 없으면 정밀 검사를 할 것이고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확진되어 있는 가족들이 지금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보호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상황을 이제 좀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반려동물이 이렇게 확진된 사례 중에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격리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 사례에서 봐도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지금 증거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만 그래도 시민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개를 산책시킨다든지 할 때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달라.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 씻기 이런 것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반려견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반려묘라고 그렇습니다. 다시 정정을 좀 하고요. 좋아하시는 고양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동물하고 사람을 교차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뭐 이게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사람에 감염이 되면 반려동물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감염이 먼저 시작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되는데요. 이 외에 이제 이 완화가 됨에 따라서 또 변화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찾아보셔서 확실하게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까지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 시설은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됐는데 네. 이제는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이 되고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시간 제한이 아예 이제 없어지는 이런 방역 조치 완화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 노래 연습장, 코인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기준도 기존 8제곱미터당 1명에서 4제곱미터당 1명으로 거리두기 이제 수칙이 완화가 되는데 만약에 코인 노래방의 경우에는 해당 이 기준을 지키기 어려우면 방마다 1명씩 이용하라. 이게 이제 새로운 기준입니다. 다만 숙박시설 내에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금지가 되고요. 수도권의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에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좌석 띄우기 방식도 이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 한 칸만 띄우면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은 지금처럼 운영을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사우나와 찜질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게 되고요. 철도 승차권도 이 통로 쪽 좌석은 판매를 하지만 입석은 여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이제 좀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이 완화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 스스로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좀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1시간 정도 더 늦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그리고 밀집도가 조금 더 완화된다. 그런 건데 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유흥업소의 경우 그리고 방문 판매업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업종은 이제 그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업종은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완화됐다고 해서 확 풀어주면 사실은 지금 이제 겨우 지금 한 300명대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또 4차 대유행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좀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근본 틀 자체가 바뀌는 건가요? 지금 그런 취지의 설명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률적 강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그래서 3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아래에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리는 조치이다라고 좀 부연 설명을 했고요. 특히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뭐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이런 일률적인 강제 조치는 최소화되는 것이고, 다만 방역 수칙 위반에 이르는 활동과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강화된 조치를 취해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세부적인 내용은 좀 발표가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단기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IM 성교예발 집단 감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감염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근데 경찰이 오늘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IM 성교회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전경찰청이 오늘 IM 성교회 본부를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관 10명이 가서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이것은 앞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IM 성교회의 마이클 조 선교사와 산하교육시설인 대전 IM 국제학교 대표를 경찰에 이제 고발한 것에 이제 따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기간에 교내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를 했다든지 이 좌석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수칙을 어긴 정황 이런 것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제 좀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차원에서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경찰은 미인가 시설인 IM 국제학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학교 교과를 운영한 것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봐서 이것의 위법 여부를 이제 살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코로나19 음성 판정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상태인 마이클 조이 선교사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접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65세 이상 연령층은 이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는 임상 3상에서의 이제 고령층의 효과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지금 입증이 안 됐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 말 정도에 미국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추가 확인한 뒤에 접종을 시행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만 65세 이상의 접종 대상자들은 1분기가 아니라 2분기로 이제 접종 시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오늘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입소자와 종사자 27만 2천 명에 대해서는 오늘 5월까지 이제 2차례 접종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은 사실 종사자가 고리로 돼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종사자에게 이제 백신 접종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또 적용을 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좀 강화된 방역을 좀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조치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갑론을박이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김호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사실 여당 민주당의 얘기와 그다음에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가 좀 서로 간에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논의가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일단 어제 이제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선별 지원하자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국민 지원, 전국민 보편 지원의 경우는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로 일단은 유보를 하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추경 편성이라든지 이런 일정을 고려를 하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될 걸 감안하면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좀 뒤로 밀어놓고 일단 가능한 것부터 빨리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결론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선별 지원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폭과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전의 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지원금의 경우에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 최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 액수 자체를 이제 더 높여서 300만 원 이상의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안이라면 더 넓게 지급하는 방안은 사각지대 최소화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자 이런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고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할지 모르고 창업했다가 폐업한 경우에 이것은 지원의 근거가 되는 과거 매출의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좀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한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당정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4억 원으로 돼 있는 이 소상공인 매출 상한 기준 있지 않습니까? 4억 원 이하의 경우에 이제 지원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좀 기준을 이제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한 10조 원 설도 나오던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추경 일단 지난번 이제 5조 이상은 확실히 이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추경 전체 규모는 10조 원을 이제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의 전체 규모가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 지난번 3차 지원에서는 이제 9조 원대였기 때문에 이 10조를 넘기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도 있어서 상당히 여러모로 논의가 진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이제 3월 중에 이제 결론을 내는 이 방안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홍당기 부총리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모로 이제 고민이 많다는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정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추가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추경 편성을 통해서 선거 전에 일단 이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이제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이 추경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지시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내 고용 상황을 두고 역대급 고용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는데요. 특히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여성, 청년의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용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진단입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있어서도 이런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야 되고 특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이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560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3차 지급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지급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매표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서 좀 손실 보상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드는 어떤 정교한 이런 작업들이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해야 된다라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손실 보상 법제화에 대해서 이게 좀 먼저 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건가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사실상 이 방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얘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될지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빨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이제 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전제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사실 손실보상이 사실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 과정에서 인정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제 빨리 진행될 수는 없다라는 걸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논의하면 사실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전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면 손실보상에 논의를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정작 또 손실보상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재난지원금 등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 상황에 좀 논의가 공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 쪽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 겁니까? 일단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손실보상을 한다고 할 때 손실을 파악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지금으로서는 이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이제 빠른 시간 내 단기간 안에 이렇게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 손실보상 도입에 앞서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지원 대상, 규모, 방식, 기준, 재원 이렇게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이제 좀 파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도입이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상당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 소득 파악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내지는 이 부가세 납부 면제자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기획재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권 전체가 머리를 모아서 법을 제정하고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굉장히 근본부터 바꾸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모로 이것이 가능할지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 서로 간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합의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4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정치권이 합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4월 이 재보궐선거 관련 이슈도 좀 살펴보죠. 본격적으로 여야가 오늘부터 이제 TV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단 민주당에서 먼저 그 후보 간 토론이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우상호 이제 그 박영선 후보 간의 이제 TV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늘은 국민의당 후보들의 어떤 TV 토론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뉴스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제3지대 이제 관련해서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이제 TV 토론 이런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TV 토론이 이제부터 뭔가 잘 시작이 된다 이런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사실은 TV 토론이 이루어질 줄 알았던 안철수, 금태섭 이 사실 두 예비 후보라고 해야 될 텐데 두 후보 간의 TV 토론이 무산됐다고 하는 소식이 오늘 계속 알려졌었는데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원래 오늘 TV 토론을 하기로 한 그 합의가 어제 이제 무산됐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와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추가 협의한 끝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 18일에 첫 TV 토론을 갖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견을 보였던 토론 방식과 관련돼서는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질문 그리고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0분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20분 마지막에 자유토론 40분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차 토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추가 협상을 통해서 조율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1차 단일화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 말로는 뭐 자칭 A리그인데 A리그에서 합의가 안 되고 제대로 이제 단일화가 안 되면 이게 경선을 통해서 한 후보를 만들지 않으면 B리그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하고도 단일화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양측 모두에게 뭐 좋은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단일화를 진행을 한다고 할 때 만약에 본인에게 불리한 단일화에 있어서도 여기에 응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내비쳐 왔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단일화에 이제 좀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계속 해왔지만 지금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쭉 보면은 사실 안철수 대표 쪽에서 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좀 꺼린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여기서 금태섭 전 의원과도 단일화가 삐걱거리는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그러면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한계를 노출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측도 사실 이 토론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국민의힘 측의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난다든지 이런 일정을 또 통해서 마치 국민의힘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또 연출한 것도 사실은 어떤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 그렇게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사실 이렇게 합의가 또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 과연 A리그의 무게감에 걸맞는 이러한 경기인가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양쪽에 또 이렇게 좀 쟁점이었던 게 이 TV 토론을 몇 번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측이 주장한 것은 과거에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당시에 TV 토론은 한 번만 허용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선관위가 내린 바 있었는데 네. 그거에 비추어 보면은 금태섭 전 의원하고 TV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할 때는 TV 토론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편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선관위 유권 해석 당시의 유권 해석 등등을 이제 뭐 확인을 해 보면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어서 유권 해석이 아니라 과거 전례를 안내해줬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그 당시에도 사실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TV 토론 횟수를 안내한 것이지 추가로 뭐 단일화를 요구하는 후보가 등장한다거나 또 다른 국면에서의 TV 토론 이런 것들을 뭐 제안하겠다고까지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다 따라서 다른 해석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당시의 사례를 가지고 금태섭 전 의원 측의 어떤 주장이나 요구에 대해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반론을 한 것이 좀 사실관계에 정확히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반론이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한 게 연립지방정부, 공동정부 뭐 이런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먼저 이걸 제안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공동정부 구상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맨 먼저 이제 이 공동정부 또는 뭐 연립정부 이런 것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최근에 한 게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요. MBN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자리에서 서울시를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중도의 좀 어떤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고 있던 후보라고 한다면 자신인데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와 노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서 서울시 공동 운영 비전까지 좀 이끌어낸다면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단일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인데요. 네. 이 발언에서 보듯이 뭔가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주요 경쟁자인데 나경원 전 의원은 중도층의 이제 득표력이 이제 많이 떨어진다.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이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또 전 의원도 서울 공동 운영은 당연히 실천해야 될 기본 과제이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서 여기에 동조하는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지켜볼 만한 이제 포인트가 자유주의 상식연합을 자신이 제안을 했다면서 보궐선거 이후에 야권 대통합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의 구상대로 하면 서울시 공동 운영은 결국 정계 개편으로 가는 그런 징검다리가 된다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가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그 자유주의 상식연합 이거 굉장히 낯선 용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당 통합이나 합당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뭔가 공유를 클릭을 잘못해갖고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렇게 뭐 연립지방정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 나눠먹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 남짓한 서울시장 임기를 뭐 수개월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역을 나눠서 어떤 지역은 나경원 후보가 하고 어떤 지역은 오세훈 후보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를 뭐 나눠 가지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측은 이거 뭐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야권 연대라든지 연립 지방 정부론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고요. 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경우에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게 어떤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각각 서울시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런 그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연립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울시의 연립정부라는 게 어떻게 형성될 수가 있는가라고 또 부정적인 입장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그 좀 단호한 태도로 연립정부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를 통해서 좀 지금 서울시의원, 구청장 이런 걸 여당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각 당의 경선 최종 후보를 정하는 경선 일정 마지막에 한 3월 초쯤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출발을
민주당의 TV 토론을 통해서 알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이제 MBC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했고 올해 이제 17일 연합뉴스 TV, 25일 KBS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TV 토론을 나서는데 그동안은 좀 어떤 두 사람이 너무 이렇게 경쟁을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어제 오늘부터는 상당히 우상호 후보가 비판을 강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나름대로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좀 승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때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누나 동생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했는데 이 토론회 앞두고 신경전이 점점 가열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우상호 이제 의원의 경우에는 박영선 전 장관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게 21분 컴팩트 도시 이 구상입니다. 그래서 21분 이 컴팩트 도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박영선 전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날카롭게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답다는 게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우리는 집권 정당이다.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TV 토론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야겠지만 서로 이렇게 좀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또 답변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우상호 예비후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발언인데 지난 10일에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시장이 유가족을 위로를 하면서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쓴 대목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는 우상호 의원은 후보 자격이 없다라면서 이제 뭐 후보 사퇴와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도 이제 입장을 냈는데 유족에 대한 우상호 의원의 공감은 피해자와 이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폭력이다라고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상호 의원이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 선거를 도와준 사람 입장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고 피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리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 자체를 가지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과 질문을 이제 거듭되니까 중간에 약간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낸 부분도 있어서 그게 또 비판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TV 토론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이 내일 오세훈, 조은희, 오신환, 나경원 후보의 1대1 토론으로 시작으로 이제 서울시장 본격적인 이제 후보 토론 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1대1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을 하고 또 이 맞수 토론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래서 2명씩 조를 짜서 2차례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번씩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들이 총 6차례 토론을 하게 되고요. 25일 부산시장 후보, 26일 서울시장 후보가 합동 토론을 거치면 무려 다 합쳐서 14번의 TV 토론을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장 예비후보 토론 진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5시 15분부터 이제 토론이 진행됐는데 1부가 박성훈, 박민식 후보, 2부가 박형준, 이현주 후보 이렇게 조를 이뤄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서 1,000명의 시민이 평가한 토론 승자가 발표가 됐는데 1부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이제 승리를 했고 2부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박형준, 이현주 후보의 토론은 이 과거에 박형준 후보의 뭐 보좌관이 무슨 뭐 비리에 연루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굉장히 과열된 형태의 이런 토론이 진행이 돼서 상당히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 살펴볼까요? 통일운동가이자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인 백규환 선생이 오늘 오전 별세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이 통일문제연구소장 백기환 선생이 별세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폐렴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89세의 나이로 이제 영면했습니다.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에서 백기환 선생 태어났고요. 1950년대부터 농민, 빈민, 통일 민주화 운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1964년에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여를 했고 1974년에는 유신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이것을 주도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이제 투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뭐 여러 사건으로 체포가 되고 옥고를 치르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원래 80kg가 넘는 이런 거구에 이런 좀 풍채였는데 이렇게 좀 옥고를 치른 이후에
몸무게가 40kg대로 줄었을 정도였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는 거죠. 1987년 대선 때 독자적인 민중 후보로 출마했다가 양김단일화를 호소하면서 사퇴했었고 1992년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해서 이때는 이제 완주를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통일문제연구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소설과 수필집을 낸다든지 좀 글을 써서 상당히 많은 이제 좀 뭐랄까요 인기를 얻었다. 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민주화의 산 역사와 다름이 없는 분이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방역당국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일정 변경이 올 11월에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김호랑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재 확진자 추이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300명대를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유지하다가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치를 보니까 내일은 400명대 중반 정도가 지금 예상된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확산 추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난 일주간을 보면 하루 평균 약 384명이었거든요. 이제 확산세를 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수는 거의 1.0입니다. 그래서 즉 발생 수준이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설 연휴 동안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는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코로나 백신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 뺐습니다. 이 여러 차례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 조건 부과를 권고한 바가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저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논의를 같이 해왔는데요. 무엇보다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18세 이상 접종 가능한 품목 허가는 했는데 65세 이상에서는 의사 판단하에 신중하게 접종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됐고 의료진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 요양병원의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입소자를 이제 원래 계획은 접종하는 게 가장 먼저였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65세 미만 의료진과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에게 먼저 접종하는 걸로 순서를 조금 바꾸게 된 거고요. 그러면 65세 이상은 앞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이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걸 보고 나서 시행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혹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면 그걸 접종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큰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그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계획 자체가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올 11월 집단 면역 형성 이게 이제 정부의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목표가 달성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목표에는 큰 변화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는 이제 백신을 공급해 주기로 한 회사에서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요. 실제로 백신 도입만 제대로 된다면 한국의 의료시설이나 그동안의 예방접종 경험으로 봐서 예방접종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하에 일단 우선 접종을 하게 되고 또 의료진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65세 이상 고령층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걱정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고령층을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먼저 접종하길 원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종사자부터 접종하게 되는 거여서 일단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염 위험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입소자들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지금 하는 것처럼 주기적 검사를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화이자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모더나 계속 쭉 이후 백신들이 들어올 텐데 지금 들어오는 백신을 최대한 빨리 고령층부터 맞출 수 있는 방법, 접종하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1분기에 빠르게 접종하려고 해서 지금 그런 거고요. 2분기에는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가 좀 더 들어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모더나는 5월 달에는 충분한 양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사실 2분기까지 생각하면 고령층 예방접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계약 단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게 방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일단 좀 효능이 맨 처음에 그 러시아에서 백신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건 임상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거야.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정말 효능이 있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사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러시아가 지금까지 의료 수준이나 백신 개발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발전된 나라이고요. 이번에 그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란센 논문에 낸 결과를 보면 92%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백신 작동 방법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효능은 더 좋았고 안전성도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증 이상 반응 보고가 없었고요. 이미 러시아 이외에도 약 25개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좀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마도 앞으로 좀 논의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된다면 좀 빠르게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푸트니크 V를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비슷한 조건 하에 우리가 도입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지금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접종해도 되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지금 않나요? 이제 스푸트니크 V 자체는 2번 접종하는 거고 러시아가 스푸트니크 라이트라고 해서 한 번만 접종하는 방식의 백신의 임상 시험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거 백신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서 좀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또 하나 좀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자꾸 우려하는 점을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백신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좀 논의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논의도 좀 필요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됩니다. 또 물론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에 대해서 좀 오남용을 방지하려면 이런 논의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모든 약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불신도 위험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도 위험한 거거든요. 네. 정부가 국민들께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한 단계씩 더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가. 근데 이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직 환자 발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확산세는 아니고 의료시설도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2단계 시작이 11월 24일이었거든요. 2.5단계는 12월 8일부터 시작돼서 전체적으로 총 12주간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분들도 많고 일반 국민들도 피로도가 높아져서 방역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설 연휴 전에 2단계로 내릴 수 있는 기준은 됐지만 이제 설 연휴에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네.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서 거주지가 달라도 모임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형제나 자매간 모임은 또 금지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한 배경이 뭘까요? 좀 과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그 메시지는 부모 자식 간 만남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외에는 가능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아, 부모님을 불가피하게 만나거나 이러는 경우는 가서 만나고 가족 단위로 가서 만날 수 있게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근데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좀 안 된다. 이제 이런 사실 뜻이군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면서 굉장히 좀 건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 부모도 못 만나본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제 좀 건의가 많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 만남만은 좀 이제 예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거죠. 방역 당국은 앞으로 한 2주 동안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예, 무엇보다 충분한 검사를 해서 검사 양성률 1%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 연휴에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나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종교시설에서 새로운 단계 조정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이때 종교 모임 참석하신 분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부터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대략 밑그림을 좀 그리고 발언한 듯한 느낌도 받게 되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좀 설정한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방향은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적어도 올해 1년은 최소한 지속될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앞으로는 어떤 시설의 문을 닫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시설주와 이용자 모두 책임 방역을 한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집합금지 조치,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체를 다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집합금지보다는 모임의 규모,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지 10인 이상 모임 금지 이런 방법으로 단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영업 시간 제한 조치 이거 지금 자영업자들이 계속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 시간 제한 조치는 풀고 업종별로 구체적인 행동을 좀 규제하는 방식이라든가 모임을 좀 규제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은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문을 닫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가장 최고 단계에서는 시간을 9시나 10시 이후에 모든 업종에 대해서 문을 닫게 하고 그 외에는 시간 제한은 없도록 하면서 대신에 사람들 개인 간의 모임 규모 자체를 단계가 높아질수록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 4차 대유행이 또 발생했다. 이러면은 그런 방식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제 4차 유행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사실 유행이 시작될 때 초기 단계에 보여있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검사 양성률이 높아진다든지 감염 재생산수가 높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걸 빨리 캐치해서 오히려 단계를 빨리 올려서
규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반려동물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아직까지 이제 사람에서 반려동물로 감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 감염 보고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이 감염이 안 되도록 하려면 가족 중에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또 특히 이런 이제 감염 시대에는 반려동물과의 밀접 접촉도 네. 줄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였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